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 19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금융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융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 원래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출로 된 거 위주로 정복해 나가도록 하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밑에 정리합시다.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받게 됐어. 그 경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배상금, 명예훼손 배상금 등의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 항목이고요. 됐죠? 여기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에서 판단했대. 이런 거 왜 계약했으면 지켜야지. 왜 어겼냐. 이 사람한테 지급해라. 손해배상금 지급해라. 그래서 나는 지금 받는 입장이야. 그 손해배상금을 받았어. 그때 뭐라고?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요.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된다는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여기고 아까 헷갈리지 말자. 하나 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배상금, 누가 나를 명예훼손해서 그거에 법정 다툼을 해서 그걸 받았대요. 그거는 과세 제외야. 아예. 뭐 기타 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아니라고. 둘 다 아니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그죠? 뭔가 내가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본다고 이거는. 그죠? 교통사고, 몸이 다쳤든 명예훼손, 마음이 다쳤든 그거에 대한 보상은 과세 제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의 위약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에서 이거 왜 안 지켜? 이렇게 소송해서 그거에 대한 계약의 위반에 대한 벌로서 내가 받는 거라고. 그 사람이 뭔가 지급하고 내가 받는 거. 이거는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금융소득은 아니다. 내가 이걸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 쉽게 생각하면. 그죠? 은행에 넣어서 받는 거 이자, 그리고 내일 회사에 투자해서 대가로 받는 거 배당. 크게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기타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맞고요. 2번. 확정급여형. DB입니다.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며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요거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운용 수익이 근로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용인, 사업자, 회사한테 기속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된다. 요 정도만 외워둡시다. 2번이 틀린 표현이라는 거. 자주 나옵니다. 2번은 숙지하도록 합시다. 3번. 이자소득 금액에 있어서 경매 관련한 소송 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등은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종합과세되는 2배사 근년기 요걸 차례대로 볼 거예요. 2배를 보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정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우리가 여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라는 걸 인정해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돈을 번 건 입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이 들어간 거는 송금,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각사면적 소득금액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과세를 하려고 했잖아. 기본 틀이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도 사업소득 어때요? 내가 돈 벌어들인 거 총수익 금액, 그리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을 필요경비, 돈을 벌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간 돈이다 이 느낌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과에서 이거 많이 듣게 되잖아. 필요경비 인정된다,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듣잖아. 그 필요경비라는 게 이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간 돈이면 필요경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고 그거를 슬쩍 해놨으면 그건 필요경비가 아니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수익금액, 번 거에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돈들,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기타 소득도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고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됐다.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복권 살 때 들어간 돈을 복권 한 장 살 때 들어간 돈을 빼주든 특정한 인적 용역에 한해서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해설해줬다. 그런 경우. 이따 기타 소득에 사겠지만 그때도 필요경비를 빼주긴 한데 의제 필요경비를 빼주죠. 몇 %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해줄게.
이런 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빼줄게. 네가 혹시 이거보다 이 퍼센티지보다 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해줄게. 그거. 기타 소득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번 거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식으로 소득 금액을 잡는 거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 빼주는데, 여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경비가 있을 수 있어.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어디 투자를 했어. 근데 그 원천이 돈을 어디 넣으려면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어디선가 뭐 융통해 왔다거나 융통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어떻다?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이 입증이 어려워. 내가 은행에 맡긴 이 돈이랑 내가 이걸 융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매칭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게 공식적인 세법의 그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더 깊게 논의는 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이제 소득금액 단계에서 총수익금액 단계에 이게 필요경비가 녹아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심도 있는 법인세법론, 소득세법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목적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이 3번이 이거예요.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총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 뭐 이렇게 빼서 이자소득 금액 계산하나? 아니라는 거야. 뭐 경매 관련 소송 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액 이자, 이게 이거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 관련해서 내가 또 어디 차입을 해와서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죠. 차입하면서 내가 부담하는 어떤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빼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3번. 그 말입니다. 됐죠?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일단 한 번 이해가 되면 충분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구나. 요게 속임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막 앞에 써놓는 거야. 일반적으로 들어보세요. 이게 틀린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이자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매 관련 소송 비용 혹은 대여금 관련한 연결된 차입금의 이자가 증빙으로 입증이 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틀린 문장이죠. 근데 그럴싸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되게 그럴싸하게 들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괴롭히려고 이런 회의 속임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이 교수님 출제자의 취지가 이거야. 입증되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다라고 요렇게만 그냥 단순히 요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앞쪽에 속임수를 넣으면 이 필요경비 입증 평소에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한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 그때 갑자기 시험장에서 혼란이 온다고. 그런가요? 그럴싸한데요?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우리는 이제 안 속아. 됐죠? 됐습니다. 4번.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 뭐 당연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뒤쪽에. 자, 일단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여러분 이거 아까 어디 나왔어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 일단 여기 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거 배당소득 구분한다고 했지. 일단 이거부터 중요하지. 알았죠? 집합투자기구 등의 신탁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아까는 뭐가 나왔죠? 집합투자기구는 그 단계에서 세법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배당 받는 쪽 입장에서 그로스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우리 알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법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밑에 봐봐.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총액을 총수익 금액 쪽에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총수익 금액, 각 소득별로 여러분 얻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받은 총액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뭐 필요 경비를 빼서 받는 게 우리가 그 개념이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 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은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총소득이라고 부르면 이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득 금액이 필요경비까지 뺀 거를 우리 소득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보수량, 수수료를 필요경비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이 필요경비 빼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얘들은 빼야 되겠지, 얘들은. 이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보세요. 밑에 적어놨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차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총수익 금액을 잡을 때 빼고 보수 등을 차감할 금액을 여기 갖고 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논의를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거 금융소득이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적으로 그까지 오케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식으로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거를 총수익 금액에 넣어서 소득 금액을 잡으면 필요경비로 빼는 거랑 뭐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 넘어서는 거야. 우리의 논의를. 그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력이 되시면은 이제 합격하시고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이것저것 이론을 보시면 돼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차감을 하지 않는다. 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5번) 자, 아까 제가 출자 공동사업자가 배당이 좀 특이하다고 했지. 형식은 배당이지만 실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2천만 원 초과인지 2천만 원 이하인지 이런 거 판단할 때 그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맞는 표현이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특이하다는 거야.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많이 표현 들었지. 아까 전에 우리 국기법하고 이어진다 그러면서 막 A, B, C, D, E가 공동사업 한 걸로 본다. 어떤 경우에 어떤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그러니까 소득세를 적용하는 단체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그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뭘로 본다고? 그 단체에서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분배한다면 뭐 A, B, C, D, E 한 명 한 명이 모두 합쳐서 공동사업을 하는 걸로 본다 라고 했죠. 출자 비율에 따라 받은 거에 따라서 각자 소득세 책임을 진다. 연대납세 의무 지지 않는다. 그 내용 잠깐 떠올리시고 그때 아까 A, B, C, D, E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이번에는? 출자. 나는 자본금만 내겠다라는 거야. 공동사업 하는데 같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해. 동업 이런 건 아니고 동업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같이 나눠가지고 뭐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이러잖아. 그건 아니고 난 출자만 한대.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동업을 하는데 출자만 한 경우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사업소득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배당소득이거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배당소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형식적으로는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에 들어있어. 하지만 실질은 뭐? 사업이야. 같이 사업하는 거라고. 동업하는 걸로 동업이 실질이라고요. 자, 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형식적으로는 배당이지만 다른 배당하고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있겠구나.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이게. 좀 특이하니까. 배당 이름은 배당인데 다른 배당들하고 좀 달라서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그로수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일반적인 배당이 아니라니까. 형식만 배당일 뿐이라서 그로수업을 적용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문제가 없다고 이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봐. 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해요. 여러분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는 이따가 또 배울 건데 법인세법에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개념 기억나시죠? 회사가 어떤 특수관계인하고 짜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손해를 입혀. 그래서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어떤 그런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법은 그 행위를 조세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그 계산, 소득 금액을 새로 계산하겠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걸 소득세에서도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의 특이점은
자, 여러분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매칭이 되는 건 뭐예요? 개인의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 법인세하고 매칭이 되겠지. 어떤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개인 사업으로 하면 개인 사업소득세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이 원래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대칭도 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 그래서 요즘 주관식 쪽에서 소득세법에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죠. 어떤 항목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봐.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하겠니?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 라는 게 요즘 유형이잖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말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부당이익 계산의 부위를 적용하는 게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같은 경우, 사기양, 세기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주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할 거예요. 소득세 특례 쪽에서 또 할 거야, 이거를. 자, 결론은 이거예요. 배당소득은 원래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같은 경우는 형식은 배당이지만 실질은 사업소득이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실질이 사업소득이니까요. 다른 배당하고 다르구나, 특이하구나 라는 생각만 자꾸 가져보세요. 그럼 좀 덜 힘들 거예요, 외울 때. 안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거 알아요. 끄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봐. 자, 수입 시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보통의 배당이라면 그 배당 땅땅땅 두드리는 거야. X 1년도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지금 나눠드립니다. X 2년도 2월 달에 주총을 열어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이익 배당 처분을 하는 거죠. 잉여금 처분을 하면 잉여금 처분 결의 1, X 2년도 배당으로 보는 이게 일반적인 거였잖아. 근데 이건 좀 특이하죠. 과세 기간 X 1년도에 장사했다는 거야. X 1년도에 공동사업에서 돈을 막 벌었어. 열심히. 그거를 X 2년도에 나눠줬대요. 그지? 아까 배당의 논리라면 X 2년도 쪽으로 가야겠지. 논리가. 귀속이. 근데 이거는 뭐야? 실질이 사업소득이잖아. X 1년도 돈 번 거잖아. 그걸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X 1년도 12월 31일. 즉 X 1년도 배당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입 시기를. 형식은 배당이니까 배당으로 과세할 건데 언제로 귀속 시기를 정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어때? X 1년도 공동사업에서 1년 동안 돈 번 거잖아. 그걸 나누는 거니까, 분배하는 거니까, 사업자끼리, 공동사업자끼리. X 1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귀속 시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라 과세 방법. 지급자는 2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속자. 지금 여기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일단 요거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일단 돼요. 금액하고 상관없어. 원래 여러분 이자 배당 소득은 어때? 조건부 우리가 해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빼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이든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줘. 이거 알죠? 근데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천징수가 된 친구들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2천만 원을 그 다 합쳐. 원천징수 된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을 다 합쳐. 이자 배당을 합쳐. 2천만 원까지는 조건부. 내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다른 소득하고 합치고 싶으면 근로소득 이런 거하고 합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오케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 못해. 무조건 다른 소득하고 합쳐야 돼. 근로, 기타, 연금하고 다 합쳐야 된다고. 이게 조건부 과세잖아요. 조건부 종합과세죠, 이게. 이게 일반적인 거고. 자, 특이하다고 했지, 얘는. 출자 공동사업자는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형식은 배당이지만 특이해. 실질이 사업소득이라고 했지. 사업소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이 2배 4근영기에서 2배는 지금 빼고 4근영기는 무조건 종합과세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 함께 있다.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도덕세과분들. 당연히 같이 신고하라고 하잖아, 우리. 근로소득 있는 분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게 확인됐다. 5월달에 안내 나가죠. 신고하시라고.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무조건 종합과세 되니까 신고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야. 사업소득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죠. 그러니까 그 출자공동 사업자 배당은 형식은 배당이라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요. 어떻게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거예요. 실질이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처럼 종합과세 한다는 점. 그리고 한 걸음 더 또 나가냐라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걸음이야. 한 걸음 더. 여러분이 배당이긴 하죠. 근데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될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아까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이하는 다 더했을 때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잖아. 2천만 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고. 그죠? 그 금액을 판단할 때 2천만 원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얘는 스스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애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배당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배당들은 다 더해서 2천만 원 이하면 그 분리과세 선택 가능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 2천만 원 더하는 거에 얘는 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말한 것까지 이해가 혹시 되시면 완벽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왜 이렇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지를 아셔야 돼. 얘가 그만큼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형식은 배당인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실질이 사업소득과 섞여 있어 개념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되게 시험에 내고 싶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둡시다. 한번 이해한 다음에는 결국은 완기까지 가야 돼요. 나오는 항목들 다 체크하시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종이빨대로 먹고 있어요. 종이빨대 너무 싫어. 너무 눅눅해져가지고. 원래 제가 플라스틱 빨대를 따로 집에 좀 새로 사뒀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커피 사서 그거 따로 집에서 갖고 온 거 이렇게 꼽아서 많이 먹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종이빨대를 먹고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한데 너무 눅눅해져가지고 힘드네요. 자, 아무튼 자 196번 금융소득의 수입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일반적인 배당이라고 했잖아.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X1년도 번 거에 대해서 X2년 2월 주총에 결의했다. 배당 결의했다. 그럼 언제 받아가는 개인 입장에서 몇 년도 배당소득이다? X2년도 배당소득이다. 오케이.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원칙으로 해요. 그때 귀속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한 것보다 약정일 전에 빨리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빨리 받은 날이야. 결과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빠른 날이 돼요. 그죠? 약정이 있으면은 약정일이고 약정보다 빨리 받거나 약정이 없으면은 실제 지급일이니까 요렇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돈 현금으로 받은 날로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2번 맞죠? 3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해당 결산일. 자, 3번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수업에서. 자, 여러분 3번이 여기 인정배당이에요. 인정배당.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 있죠.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을 우리가 배당으로 하는 경우 있었죠. 뭐 주주가 뭘 가져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어때? 우리가 뭐 송금불산입 가산조정하죠. 송금불산입 어떻게 하고 배당.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같은 내용이죠. 가산조정이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렇게 법인세법에서 처분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소득처분의 의미가 뭐라고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어떤 돈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법인 돈을 누가 유출해서 법인 사회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봤더니 그게 주주야. 그때 이런 처분을 하죠. 송금불산입 배당. 소득처분해서 소득처분을 왜 한다고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 낼지 소득세 부담을 물리기 위해서. 배당 주주님 이거 뭐 돈 가져가셨습니까? 그거 실제로 여러분 이 경우에 이거를 인정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주 단계에서. 이걸 왜 인정배당이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배당 형식이 아니잖아. 실제로 배당 형식을 금전배당, 현물배당 받으려면 1번이겠지. 1번 경우는 실제 이게 배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식적인 배당. 돈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나눠드립니다 주주님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일반적인 배당이야. 근데 2번은 뭐예요? 아까 전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돈이 어디 갔지? 없어졌어. 주주가 가져갔네? 공식적인 배당으로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근데 돈을 가져갔으니까 배당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해서 배당으로 처리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겠죠. 그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의지하겠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야. 배당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야 이게. 됐죠? 요 경우는 보세요.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 여러분,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결산 확정이라고 거의 같이 쓰입니다. 주총일이거든요. 주주총회에서 X 1년도 분 이만큼 우리가 장사했고요. 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도 하고요. 자, 우리 결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손익계산서 마감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립니다. 결산을 확정해 주세요. 확정일이 이것도 주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거의 비슷한 날짜로 보면 됩니다. 인정배당도 해당 결산 확정이,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인 거야. 이 송금불산이 배당 처분한 법인 있잖아. 이 법인의 결산 확정일을 이 귀속 시기로 한다고. 뭐가 아니라고요?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젠데? 지금 X 1년도 분에 대한 소득 세무조정으로 이게 나왔잖아. X 1년도 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다. 법인세 신고 언제? X 2년 3월 31일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 처분이 나왔다는 거지, 배당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하면 X 1년 말이라고. X 1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 확정일, 주총일이라고 보면 돼, 주총일. 됐죠?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 법인세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이어집니다. 소득, 그러니까 법인세 공부할 때는 주로 생각해 보시면 회계 쪽하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회계 실무에서 이거 하셨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고. 소득세 공부할 때는 법인세에서 이거 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인세 공부하고 소득세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세목의 난도하고 별개로. 아시겠죠? 세목이 어려고 쉬운 거부터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엮어간다는 차원에서 할 때는 재무회계부터 하고, 재무회계랑 법인세랑 이렇게 엮여가고, 법인세 공부한 거랑 소득세랑 이렇게 비교점, 차이점을, 공통점을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무튼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방금 말했던 건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여러분 3번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 간주배당이라는 거, 여러분 표현 자체가 비슷하죠. 아까 2번도 인정배당, 형식적으로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인정할게 라는 거,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소득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간주배당은 요것도 알아만 둡시다. 여러분 이거 국조에 나오는 거, 국제조세. 국제조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짧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특정 외국법인이 있어. 나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얘가 나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과세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게 내가 압박을 하는 거야. 물고 있으라는 거야, 그 소득을. 그렇게 뭐 물고 있으라고 하는 경우에 세법이 그 배당 안 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한 걸로 간주해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너 배당 받은 걸로 볼 거니까 세금 내 라는 제도예요. 간주배당. 아시겠죠? 그거는 보세요. 실제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정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언제 날짜로 배당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X 1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종료했어. 다음 날 X 2년 1월 1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2달 동안 기다렸다가 2달 정도 했다가 그날 배당한 걸로 볼게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CFC 제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컨트롤드 포린 뭔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실까봐, 지금 배당 쪽에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 인정배당, 3번 간주배당, 용어도 비슷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비슷해. 뭐가 비슷해? 실제 배당된 게 아닌데 세법은 배당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차이점은 뭐예요? 2번 인정배당은 돈이 뭔가 이익이 주주한테 귀속이 되었어. 다만 그 형식이 배당이 아니야. 하지만 그 돈 나간 거를 배당으로 인정하고 너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야. 이 3번 간주배당은 뭐예요? 국제조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게 있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우린 그냥 귀속 시기 정도만 알면 돼요. 요거. 개념은 뭐다? 어떤 조세 회피나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나랑 연결되어 있는 특수관계인 어떤 특정 법인한테 나한테 배당하지 말고 거기 물고 있어 너.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세법이 실제로 돈이 안 왔더라도 배당 준 걸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야. 2번, 3번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거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국제조세 공부 나중에 할 계획 있으면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보세요. 또 나온다.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은 여러 군데 나와요. 종합과세 판단 여부, 뭐 미친다 안 미친다 거기도 나왔죠. 그리고 뭐 특이하잖아. 이 배당은 다른 배당하고 다르잖아요. 사업소득으로 보니까 이건 언제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거예요. 됐죠? 다른 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꼭. 자, 4번, 5번. 무기명 채권의 이자.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고 했죠. 요것도 주의하라고 했잖아. 많이 나오는 거. 기명인지 무기명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기명인 경우는 여러분, 그 고무신, 검정 고무신, 아닙니다. 기명이 아닌가? 주인공 기명이 아닙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기명 채권이라면 그게 약정에 의한 지급을 한다. 무기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무기명 같은 경우는 현금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뒤에 다시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된다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내기 좋다고. 기명 같은 경우는 약정상 지급일인데 무기명 같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섞고 싶잖아. 시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됐죠? 여러분 요거 한 문제 정도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배당가산액. 야, 너무 공부한 보람이 있다, 그죠? 우리 다 했던 거. 배당가산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로스업이라고 그냥 영어 표현 자체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귀속법인세라고도 나온다고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왜 다 엮여서 다시 한 번 말하면, 나한테 배당을 줬던 그 법인 단계에서 귀속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내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거야.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 배당소득에 배당을 귀속법인세를 배당에 가산해줘. 더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총액이 커진다. 일시적으로. 커져서 배당,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총액이 커지는 거예요. 귀속법인세만큼 배당이 가산되니까, 배당에 가산되니까 총액이 커져서 배당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배당세액 공제로 빼준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왜 그렇게 한다고?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로스업 제외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다 정리를 해뒀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게 두 개가 한 번에 나와 있어요. 요걸로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로스업 제외배당. 이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이중과세를 없애지 않아도 되니까 이 그로스업을 안 해준다라는 거. 스토리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여기서 볼게요. 외국법인한테 받은 거는 안 돼요. 이 친구들. 외워둡시다. 아까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도 안 돼요. 아까 이건 어디서 배웠어? 출자 공동사업자 독립해서 공부할 때 배웠었잖아.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은 그로스업 제외된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실질이 사업소득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거 아까 했었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한 배당이어야 돼. 자기주식 소각이 지분비율 증가분 1% 토지 재평가 차익으로부터 받았을 때 법인세법 규정상 의제배당으로 보잖아. 얘들을. 특이하게도.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 아닌데도 입금이 아닌 항목으로부터 받았더라도 지분비율 증가했니? 뭐 이렇게 2년 이내 소각했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는 본다고. 하지만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로스업 안 하는 거라고. 됐죠? 그리고 요거 나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거. 요거 벌써 세 번째 나온다. 그리고 아까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게 유동화 전문 회사예요. 프로젝트 금융회사. 계속 뒤에. 얘들로부터 받는 거. 동업기업 과세 특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세액 감면 받았잖아. 여기 중요해 이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세액 감면을 받았어. 세금 안 냈다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든 여기 수도권 밖 이전에서 세액 감면 받았던 중요한 거는 법인 단계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도 이중과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안 해줘도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 됐죠? 자, 마지막으로 3번. 그로스업 적용 요건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3번 요건은 뭐예요? 최소한 여러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는 돼야 돼.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과세 하죠. 조건부 종합과세인 금액들을 다 더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리고 종합과세 되면서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2천만 원까지는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해서는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에. 이게 계산을 실제로 계산까지 돼야지 여기가 귀에 잘 들어올 건데 일단 들어보세요.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우리 누진세율 있죠. 소득세 누진세율 뭐 6%, 뭐 15% 있잖아. 그 24%그 구간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야. 그 2천만 원 밑이라서 원천징수 14%로 그냥 종결되면 종합과세 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율로 종결되는 분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 밑에 봐봐. 안 해주는 거 파랑이.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안 되잖아. 그럴수록 안 돼요. 그리고 종합과세 되더라도 뭐 원천징수세율 쉽게 말해 14% 적용되면 그럴수록 안 해줘요. 됐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실제 계산까지 못해도 여기까지 이론 이해가 되고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요 정도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받고 여러분께서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반복해서 암기해 주시면 진짜 여러분을 최고로 준비하는 거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 자 볼게요. 자 그로스업 대상이 않는 거 이게 일단 5번이에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이익변당. 요게 뒤쪽에 있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과세 단계, 신탁재산 단계에서 안 돼. 세금을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하고 똑같다는 거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명목회사, 수도권박 이전하면서 세액감면 받았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다. 다 같은 이유라고요. 법인 단계에서 얘들은 과세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업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배당들이에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이 제외 배당을 외워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우리가 보통 봤던 배당들이야.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을 케이스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그로스업이 제외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외워서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지금 여러분 그 조금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시간 관계상. 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배당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너무 중얼거렸죠?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그로스업 아까 제가 말로 설명 다 드렸던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 일단 그로스업 금액이 합산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 합산했지? 아까 방금 말했던 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액을 늘려준다. 배당소득 총액을 늘려준다. 왜?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해서 했죠. 그거를 귀속법인세, 그로스업 금액을 공제해주는 게 배당세 공제라고 했지. 배당세 공제를 해줘야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한도 없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만 주세요. 여기까지 너무 깊습니다. 여기까지 깊이가 너무 깊어요.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이거는 결국 한도의 의미는 최소한 비교 산출세액만큼은 부담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요? 제가 금융소득이 있을 때의 세액금액 계산 특례 첫 번째 문제에서 잠깐 말로 설명드렸어. 일반 산출세액이 있고 비교 산출세액이 있는데 비교 산출세액은 의도는 뭐라고? 최소한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것만큼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세법의 취지라고 했지. 세액계산의 최저한이라고 했잖아. 그걸만 기억하시면 돼. 그 개념을 갖고 와봐. 됐죠? 근데 여기서 배당세액 공제라는 거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지. 세액에서 덜 내게 해주는 건데 이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했더니 어때? 비교 산출세액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세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금액이 있어요. 100원이라고 해봐. 근데 비교 산출세액이 70원이래요. 그럼 뭐야? 이 70원의 의미는 뭐라고요?
최소한 세법은 70원은 받아야겠다라는 의미라고. 됐죠? 그런데 이때 내가 그로스업 금액이 여러분 50원이라고 해봐. 됐죠?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00원이야. 여기서 50원 배당세액 공제를 다 빼면 어떻게 돼? 50원밖에 안 내게 되지. 세법은 최소한 얼마는 받고 싶어? 70원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세액 공제 이 50원이 계산한 금액 다 하면 안 되고 어때? 한도를 둔다는 거지. 배당세액 공제의 한도. 50원만큼 그로스업 대상이더라도 최소한 비교 산출세액만큼은 나는 세금을 받고 싶어. 세법인 나는. 그래서 50원 말고 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100원에서 비교 산출세액 70원을 뺀 30원만큼만 배당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나름 개념을 잡으려고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해돼, 오케이,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하고서 이해됐다. 계산은 내가 못하더라도 이 취지 이런 건 이해가 됐다. 숫자 예를 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에서 우리 다 풀 수 있어요. 문장으로 나온다니까. 예를 들면 배당세액 공제는 한도가 없이 해준다. 땡 틀렸지. 배당세액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반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땡 틀렸지. 비교 산출세액이 최저한이라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100원에서 비교 산출세액 70원을 뺀 30원까지만 배당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에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이 정도면 됩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주제라고 해서 내가 거기 최종 단계까지 못 가겠다고 해서 아예 출발도 안 하면 안 돼. 알았죠? 1번. 특히 이런 우리 시험 같은 경우. 개념을 착실히, 충실히 알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빛난다고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투자회사는 유동화 전문 회사라서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 종이에 불과해. 너희는 도관이야. 배당한 금액이 법인 단계에서 소득공제가 되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죠. 100% 소득공제 해버린다니까. 세금 내지만 너희 단계에서. 주주 단계에서 세금 내. 주주 단계에서 세금 내더라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금액은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말했던 거 글로 한번 표현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배당세액 공제하지 않는다니까요.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받는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당세액 공제. 그로스업 대상 아닙니다. 배당세액 공제 대상 아닙니다. 됐죠? 2번. 주의하자고 했어. 우리가 쉬운 단계, 아주 쉬운 객관식을 풀 때는 무조건이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풀어요. 국내에서 지급한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원천 징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급 시에 원천 징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오케이. 말했지. 국외 배당인지 국내 배당인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가 되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 어떤 가능성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조건 부여에 해당해서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즉 원천 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할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하지만 국내 소득이 국내 배당이든 국외 배당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면 과세를 종결하고 싶어도 종결할 수가 없어. 원천 징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종합과세라고요. 됐죠?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겠지 당연히. 우리 말했잖아. 출자 공동사업자는 실질이 사업소득이라고요. 동업으로 보니까 비율에 따라 받을 거라고. 배당도 배당 가상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요. 평범한 배당이 아니라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다 풀립니다. 우리 공부했던 걸로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 배당 가산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배당 가산액이란 표현 그로스업 우리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스업, 배당 가산액, 귀속 법인세 뭐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됐죠? 배당 가산액을 지금 아까 전에 총액을 더해줬죠.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를 빼주기 위해서 일단 총액을 더해줬지. 하지만 2천만 원 판단하잖아. 우리 그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금액 합쳐서 2천만 원 판단할 때는 요 그로스업 하기 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죠? 요 계산하고 역자면은 아닙니다. 이거 근데 복잡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2천만 원 이거 왜 그러냐면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짧게 30초만. 그로스업 대상 요건이 아까 뭐였어? 위쪽에 있었죠? 여기. 그로스업이 적용될 요건은 종합과세 되면서 기본 세율이 적용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로스업을 적용하려면 일단 최소 요건이 2천만 원 초과해서 종합과세 되고 그 세율 적용도 원천징수라는 걸 확인하고 그로스업을 넣을 거라고 우리는. 그때 그로스업 금액을 그 후에 더할 거라고. 애초에 이 구조상 여기 구조상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산 우리 구조상 2천만 원을 판단하고 나서 그로스업 넣기 전에 그로스업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판단해. 2천만 원 초과다, 종합과세다, 원천징수세율 뭐 적용된다, 기본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거를 다 갈라낸 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로스업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논리상 배당 가상액을 더한 걸로 2천만 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순환 오류예요. 그로스업이 되려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런데 2천만 원 초과를 판단할 때 그로스업을 해. 말이 돼요? 안 돼.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맞습니다. 4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이 되며 종합과세 시에도 배당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에 대해 따로 정리한 게 있을까요? 5번. 뭐 제가 방금 말했던 거 다 뒤에 적어놨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논리상 포함하려 해도 포함할 수 없다. 순환 오류에 나온다. 열심히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방금 말했던 거니까 읽어보세요. 됐죠? 그로스업을 적용받으면 그로스업 적용받으려면 종합과세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종합과세 하려면 2천만 원 이하라면 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 판단 방금 말했던 걸 똑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순환 오류에 빠집니다. 자, 유사 배당 소득은 읽어볼게요.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경우 배당으로 형식적으로 보는 소득을 말해요. 유사 배당 소득이라고 하면. 알겠죠? 이때 종합과세 되더라도 실제로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냥 배당하고 유사하게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야. 실제 현실적으로 배당이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로스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유사 배당 소득은 실제 현실적으로 배당이 아니니까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배당세액 공제 대상도 아니다. 라는 거. 됐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진짜 되게 잘 소화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199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